만약 우리가 믿어온 세계사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면 여기 수십 년간 서양이 최초라고 가르쳐온 한 하버드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모든 학문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기록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훨씬 먼저였습니다. 파리 국립도서관 지하 상자가 열리는 순간 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완벽한 기술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야 할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강국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였습니다. 오만한 서양 학자를 무릎 꿇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과서에 넣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콜린스입니다. 하버드에서 30년 넘게 문명사와 세계사를 가르쳤죠. 제 강의실은 언제나 만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 불렀습니다. 틀릴 수 없는 사람 아니, 틀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고백해야겠습니다. 제 학문적 권위는 단 하나의 숫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평생 가르쳐온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3초간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하버드 대강당에서의 공개 강의였죠. 주제는 지식의 전파와 인류의 진보.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이 숨죽여 제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리모컨을 눌렀죠. 거대한 스크린에 익숙한 그림이 떴습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그리고 그 밑에 선명하게 박힌 연도 1455년, 저는 습관처럼 입을 열려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55년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혀끝이 굳어버린 건 1455년이라는 숫자 옆에 제가 모른 척하려던 또 다른 숫자가 유령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제가 젊은 시절 아시아를 여행할 때 스치듯 들었던 숫자였습니다. 학계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 속삭이던 불편한 진실이었죠.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섰다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의 금속 활자 평소라면 무시했을 겁니다. 그건 우연일 뿐이야. 역사적 맥락이 없어 하고 넘겼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강단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동양인 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저 학생은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진 것 같았죠. 제 입은 멈췄고 손에는 경련이 일었습니다. 3초. 영원 같은 3초가 흘렀습니다. 교수님. 누군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렸죠. 제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진실을 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버렸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은 저는 도망쳤습니다. 제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쌓아올린 30년의 성이 흔들리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강의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박수갈채도 받았죠. 하지만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펜을 집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렸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죠. 도대체 그 1477년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가? 새벽 3시,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가, 구석에서 낡은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금속 활자는 그저 우연한 발명품일 뿐이고 역사를 바꿀 힘은 없었다는 걸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자료를 뒤적일수록 제 믿음은 산산조각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덮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문명의 증거였죠. 저는 그날 밤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나라에서 1377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까? 제 30년 학자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한 오만한 서양 학자가 겪어야 했던 처절한 패배의 기록입니다. 저는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명을 만들고 있었죠.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진실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새벽 서재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많지 않았죠. 서고학계에서 한국은 주변부였으니까요. 천산 77년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로 인쇄된 불경.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불경이라니? 종교 문서죠. 특수 목적의 제한적 인쇄물. 구텐베르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 표준화, 보급 지식을 민중에게 전달하는 혁명적 구조 말이죠. 한국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78년 앞섰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술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발명과 혁명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그래,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문서, 복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죠. 이 기술은 고려시대 이미 체계화되어 있었으며 국가 차원의 인쇄기구인 서적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국가가 직접 인쇄소를 돌렸다는 겁니까? 13세기의 말입니까? 저는 황급히 각주들을 뒤적였습니다. 고려는 10세기부터 목판 인쇄를 국가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대장경을 2번 인쇄했고 13세기에는 금속활자로 전환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찍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의한 진화였죠. 똑똑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새벽 4시예요.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붕괴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한국이 인쇄를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평생 가르쳐온 서구 중심 지식 혁명은 뭐가 됩니까? 서적원, 교정청, 주자소 국가가 지식 생산을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시스템이 등장한 건 16세기 이후입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기고 싶었는데 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1968년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울의 어느 골목 전쟁이 끝난 지 15년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길에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시절이었죠. 사진 한쪽에 10살 남짓한 소년이 찍혀 있었습니다. 맨발에 해진 옷. 그런데 그 아이는 보자기에 싼 책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옆 낡은 서점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책을 사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점 간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저는 그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책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에게 책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닌지 말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직지, 원본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파리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이었죠. 동료들에게는 학회 참석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30년간 가르쳐온 내용을 뒤집어야 합니까?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저는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진실이 제 남은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파리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평생을 걸고 말입니다. 웅장한 석조 건물 병소라면 경외심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날은 진실을 감춘 요새 같았습니다. 특별 열람실에서 나이든 사서가 흰 장갑을 끼고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상자가 열렸습니다.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에 누런 책 화려한 금박도, 정교한 장정도 없었죠. 구텐베르크 성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별거 아니야 하지만 책이 펼쳐지는 순간 제 안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활자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종이 뒷면까지 배어나온 먹물, 미세하게 다른 글자들의 높낮이. 저는 루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 맞추기가 힘들었죠. 같은 글자인데도 모양이 달랐습니다. 목판이라면 똑같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명백히 낮게 활자를 조합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충격에 빠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글자 간격이 완벽했습니다. 줄 사이 여백도 일정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활자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활자를 고정하는 기술, 조판 기술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텐베르크도 초기엔 이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1377년 이 책은 자로 잰 듯 반듯했습니다.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수준의 인쇄물을 찍으려면 활자가 수만 개는 필요합니다. 분류하고 보관하는 시스템, 전문 기술자, 먹을 만드는 장인, 종이 공급 체계. 이건 한 명의 천재가 골방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산업 시스템의 증거였죠. 1377년 고려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책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강의 부분이 눈에 들어왔죠. 선광 7년 정사 7월 1, 청주목 흥덕사 주자 인시, 주자, 금속 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단어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인시, 나눠주기 위해 찍었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성경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귀족들을 위한 사치품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나눠주기 위해 찍었다고 적어놨습니다. 지식의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서구에서 인쇄술은 상업과 결합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식을 공유하려는 공공 목적으로 기술을 썼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문명사는 경쟁과 이윤이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누워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한 나라.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죠. 저는 루페를 내려놓았습니다. 형이증이 났습니다. 종이를 만져봤습니다. 닭종이 600년이 지났는데도 삭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린 것 같았죠. 도서관을 나와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품었던 모든 의심과 변명들, 그건 틀렸습니다. 기록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기록보다 더 거대한 진실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전화를 걸어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를 전부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양 문명사 개론, 제목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강물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30년 권위의 하버드, 교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혼란스러운 늙은 학생이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직진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진짜 충격은 이 기술을 사용한 어떤 남자에게 있었으니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세종.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제 학자적 양심을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뜨릴지 말입니다. 세종, 파리에서 돌아온 저는 이 이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직지를 만든 시대, 그 시대를 이끈 사람을 추적해야 했죠. 처음엔 평범한 왕의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천세파 18년 즉위, 제위 32년 영토 확장, 과학기술진흥 역사책에서 흔히 보는 현명한 군주의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파헤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라는 거대한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전쟁터가 아니라 책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읽고 또 읽었죠. 눈병이 나서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되어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만든 책들의 목록을 보십시오.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삼강행실도 농사짓는 법, 병 고치는 법, 사람답게 사는 법을 다룬 책들입니다. 이건 지배층을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흑투성이 농부와 병든 백성을 위한 책들이었죠. 특히 농사직설의 서문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풍토가 다르면 농법도 달라야 한다. 그는 중국의 선진 농법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습니다. 늙은 농부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조선 땅에 맞는 방법을 연구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는 백성의 배고픔을 자신의 무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의 재정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전쟁 준비, 성곽 건설 같은 항목들 사이에 이상한 숫자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서책 간행 비용, 학교 설립비, 역관 양성비, 보통 왕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이 뭔지 저는 압니다. 문화와 교육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책은 나중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전쟁과 흉년 속에서도 책을 찍고 학교를 세우고 글자를 연구했습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진두지휘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이 나를 원망한다. 이 말을 세종이 직접 했다고 기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15세기 왕이 문맹 백성을 걱정한다고요? 오히려 백성이 글을 모르는 게 통치에 유리한 시대였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백성, 그게 권력자가 원하는 이상적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백성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문제로 봤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서구 문명사는 경쟁과 이윤이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논리였습니다. 구텐베르크도 성경을 비싸게 팔았죠. 귀족들을 위한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정반대였습니다. 지식의 독점이 아니라 지식의 분배. 그가 금속 활자를 개량한 이유는 경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농업 기술과 의학 지식을 대량으로 퍼뜨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찍어내고 좋은 지식을 퍼뜨렸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였을까요?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한자, 그 어렵고 복잡한 문자. 양반들은 읽을 수 있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백성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책을 줘도 읽지를 못하니 농법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보통 왕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무식한 건 너희들 탓이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백성이 멍청한 게 아니다. 글자가 불친절한 것이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글자를 바꾼다. 이 대목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글자를 바꾼다고요? 그건 문명을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한자를 버린다는 건 스스로 오랑캐가 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층이 반대했습니다. 최만리 같은 대학자들도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죠. 전하, 이것은 문명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밀어붙였습니다. 왕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부라 자부하는 곳이죠.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독점합니다. 비싼 등록금, 까다로운 입학 조건 엘리트를 위한 요새죠. 그런데 세종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지식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누구나 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계몽 아닙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세종은 제가 존경하던 어떤 서양 사상가보다 앞서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게 세종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면, 만약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DNA라면, 그럼 제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답은 그가 만들어낸 글자에 있었습니다. 한글, 제가 다음에 마주해야 할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발명품 말입니다. 한글, 저는 이 글자 앞에서 제 평생의 언어학적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한글을 봤을 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였거든요. 동그라미, 세모, 직선들. 마치 아이가 그린 낙서 같았습니다. 역시 급조한 문자는 한계가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자 동료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받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문자가 아니야. 음성학 교과서야. 그는 한글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글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파벳은 소리를 기호로 옮긴 것이지만 한글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를 글자로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 공포를 느낀 건 그 원리가 아닙니다. 바로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시험해봤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제 조교를 앉혀놓고 한글의 원리를 설명했죠. 자음은 발음 위치를 본뜬 거고 모음은 조합 원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정확히 4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조교가 칠판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기호들이 줄을 섰지만
분명히 제 이름의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한국 아이는 절대 제 이름을 알파벳으로 적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운 지 40분 된 청년은 제 이름을 정확히 옮겨 적었습니다. 쉬운 문자, 이게 왜 무서운지 그제야 알겠습니다. 지식의 독점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문자가 쉬워진다는 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특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 문자가 15세기 유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틴어를 독점했던 교황청은 무너졌을 겁니다. 종교개혁은 100년 앞당겨졌을 거고요. 세종은 그 무서운 무기를 모든 백성에게 쥐어준 겁니다.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어느 시골, 마을 평생 까막눈으로 살던 늙은 농부가 점심 먹다 말고 막대기로 흙바닥에 글자를 긋는 모습을 말입니다. 삐뚤삐뚤하지만 분명한 글자.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썼을 겁니다. 관에 낼 탄원서를 썼을지도 모르죠. 그 옆에서 아내가 그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농사기술서를 펼쳐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3대가 함께 글을 읽고 쓰는 장면. 이게 문명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평생 침묵을 강요받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순간이니까요. 지식이 혈통이 아니라 노력으로 전달되는 사회 할아버지가 몰라도 손자는 알 수 있는 구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서구 문명사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문자가 권력의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지식은 선택된 소수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적 존재라고 배우고 깨우치면 누구나 현명해질 수 있다고. 한글은 그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문자 백성을 존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자. 저는 그날 밤 한글 자모를 하나씩 써봤습니다. 쓸 때마다 제 안의 편견이 하나씩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닙니다. 이건 헌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는 권력이었습니다. 사제들과 귀족들만 읽을 수 있었죠. 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 자를 외워야 하는 한자는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 벽을 허물어버린 겁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도구. 이건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보다 더 근본적인 혁명 총칼이 아니라 붓으로, 피가 아니라 먹물로 세상을 뒤집은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 문명의 도구를 모든 백성에게 쥐어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자를 가진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쟁이 나도 나라를 뺏겨도 그들은 다시 일어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지식의 씨앗이 심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강단에서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 이제 그 실체가 보입니다. 한국은 운이 좋아서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500년 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위한 완벽한 운영체제를 깔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도구를 만들어 놓고 조선은 그걸 제대로 썼습니까? 만약 제대로 썼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은 교육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만든 놀라운 결과 말입니다. 교육. 저는 1951년 라이프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군 기자 존 윌슨이 쓴 기사였죠.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친 나라의 교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민족은 밥보다 책을 먼저 찾는다. 폭탄이 떨어져도 칠판부터 구한다. 지옥에서도 학교를 여는 유일한 종족이다.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1951년 부산 어느 산동네. 비가 새는 군용 천막 안. 질퍽한 흙바닥에 판자 몇 개를 깔아놓은 교실이었습니다. 12살쯤 된 남자아이는 철모를 벗어 책가방 삼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맨발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 눈빛은 칠판을 향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포성이 들려도 천막이 바람에 펄럭여도 그들은 선생님 손에 든 분필만 쫓고 있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수학 공식을 써내려가고 있었죠. 존 윌슨은 그 옆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는가? 저는 그 문장 밑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당신은 몰랐던 겁니다. 그들에게 배움은 생존이었다는 것을. 저는 한 농부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김영수, 1951년 당시 38살 경상남도 어느 시골 마을의 농부였습니다. 그의 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를 팔아야 하나 사흘째 잠을 못 잤다. 소는 그 집의 전부였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식구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재산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소를 팔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학교를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통에 학교 건물이 불타버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돈을 모아 천막이라도 치자고. 김영수는 결국 소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는 또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아들 배울 나이는 지나가면 안 온다.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은 전쟁이 끝나고 풍요로웠습니다. 교육은 여유 있는 집안의 선택사항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폐허 속에서 가장 먼저 학교를 지었습니다.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총칼은 녹슬지만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1953년 휴전 직후 유네스코 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굶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구 학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면 교육은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가난하니까 더 배워야 한다. 이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이 만든 한글, 그 한글로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된 조선 글을 아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라고 믿었던 문화, 그 DNA가 20세기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인쇄술로 지식을 저장하고 한글로 지식을 퍼뜨리고 교육열로 지식을 내면화한 민족,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강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필연이었습니다. 이미 15세기의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기초를 닦아놓은 나라가 20세기에 꽃을 피운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서구 문명, 우월주의는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시스템을 잠시 빌려 썼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던 나라가 왜 20세기 초에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록들을 꺼내야 했습니다. 문명이 파괴되는 과정,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단 하나의 불씨,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기어이 다시 일어선 불사조 같은 생명력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말살, 저는 문명사를 연구하며 수많은 제국의 멸망을 봤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한국만큼 철저하게 파괴당한 문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적적으로 부활한 문명도 없었죠. 한국은 2번 죽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공격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였습니다. 1911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이 운영하던 사립학교 2천여 개를 강제 폐쇄했습니다. 왜 학교부터였을까요?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지식이 퍼지면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면 저항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식의 통로부터 차단한 겁니다. 다음은 언어였습니다. 1938년 조선어 사용 금지령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범죄가 됐습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김영수는 가네다, 에이슈가 되어야 했습니다. 역사책을 다시 썼습니다. 조선은 무능한 민족이었다고 가르쳤죠. 이건 단순한 식민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문명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제가 앞서 본 인쇄술의 나라, 세종의 나라, 한글의 나라, 그 모든 기억을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런 말살 정책이 30년 넘게 지속되면 그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일본어를 썼지만 밤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촛불 하나 켜놓고 아이들에게 가나다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43년 평양의 한 골목에서 일본 헌병이 70살 노인을 체포했습니다.
손자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쳤다는 이유였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못 쓰게 할 수는 없지 않소. 노인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자는 한글을 잊지 않았습니다. 문명은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명은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한글로 된 태극기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금지당했던 언어가 단 하루 만에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5년 뒤 두 번째 파괴가 왔습니다. 한국전쟁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 동안 복구되지 못할 것이다. 저도 동의했을 겁니다. 산업 기반은 없고 자원은 없고 인구의 절반이 난민인 나라. 이런 나라가 다시 일어선다는 건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불씨.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원조 물자를 판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학교를 지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황당해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교육입니까? 하지만 한국은 고집했습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공장은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건 미친 투자였습니다. 당장 굶어 죽는 판에 10년 뒤를 보고 투자한다니요. 그런데 그 미친 투자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골 청년들이 설명서를 읽고 기계를 돌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도 학교를 다녔고 한글을 배웠고 셈을 익혔으니까요. 천막 교실에서 포성 소리를 들으며 공부했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일제 35년의 말살 정책도 3년의 전쟁도 이 민족 머릿속의 지식, 씨앗을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책은 불탔지만 글자는 살아남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틀렸습니다. 100년이 아니라 불과 30년 만에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경제학의 승리가 아닙니다. 문명사의 승리입니다. 500년 전 세종이 심은 씨앗, 한글이라는 도구, 교육이라는 토양, 그 단단한 뿌리가 있었기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뽑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남은 한국은 지금 세계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답은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세계가 따라오지 못한 그들의 진짜 성취에 있습니다. 70년,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죠.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3,000달러를 넘었습니다. 70년 만에 500배가 증가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경제 이론을 동원해도 이 속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라 문명의 복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그들도 원조를 받았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달랐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1960년대 한국 공장의 기록 사진들을 봤습니다. 18살 여공이 기계 설명서를 읽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글로 된 매뉴얼을 들고 있었죠. 그 옆 공장장은 30살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천막 학교를 다녔던 세대였습니다. 그는 영어 기술 문서를 한글로 번역해 노동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지식의 전달 속도가 달랐던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 기술자가 와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통역을 거쳐야 했고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 누구나 익힐 수 있는 도구,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산다는 500년 된 DNA, 인쇄술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기록하고 나누는 문화, 이 세 가지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정부는 전국 마을마다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놀라운 건 농부들이 그걸 읽었다는 겁니다. 70대 노인도 읽었습니다. 한글이 쉬웠으니까요. 같은 시기, 인도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농민의 70%가 문맹이었거든요.
문자 하나의 차이가 국가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반도체와 전자, 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대학 진학률이었습니다. 1980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7%였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은 12%였죠.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보다 더 많은 대학생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실장에서 봤던 그 교육열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2000년대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 됐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완벽한 문자였습니다. 자판 24개로 모든 소리를 입력할 수 있었죠. 한국인들은 컴퓨터 앞에서 생각의 속도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1377년 직지를 찍어내던 기술력, 1493년 세종이 만든 한글, 500년간 이어온 교육 전통, 이 모든 역사가 켜켜이 쌓여 폭발한 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한국은 패배하고도 남은 나라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저는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어온 문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설명하려 할수록 제가 틀렸다는 증거만 늘어났습니다. 서구 중심 역사관은 거짓이었습니다.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동쪽이 서쪽보다 500년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르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인쇄술로 지식을 저장하고 한글로 지식을 나누고 교육으로 지식을 내면화한 민족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그 DNA를 지켜낸 사람들. 그들의 성공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세종이 믿었던 것, 모든 인간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이 500년을 건너 증명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강의 계획서를 다시 씁니다. 세계사가 아니라 문명사로 서구 중심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첫 장에 이렇게 쓸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지식을 사랑했고 백성을 존중했고 배움을 생존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렸다는 건 세상에는 제가 몰랐던 더 위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H. 콜린스. 오만한 서양 학자였던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거대한 문명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한국, 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을 칭찬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에드워드 콜린스였습니다.